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장 이제 7번째 강의, 20장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당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좀 특이한 당, 뭐 아미노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시간도 화학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당류, 무엇이냐?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많은 단당류 단위, 보통 이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고요. 많은 단당류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탄수화물을 뜻하게 됩니다. 3개에서 10개 정도의 단당류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 요거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리고당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이제 올리고당류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고, 아닌 교재도 있기는 해요. 이런 내용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재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당류의 구조를 보시면 사들의 말단 단위를 제외하고 단당류의 모든 아노모 탄소 원자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당류끼리 연결하는 거는 무조건 글리코사이드 결합이에요. 자, 톨렌스 시합과 뚜렷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비환원당. 물론 다당류도 쭉 사슬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말단 쪽은 헤미아스타 전기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헤미아스타 전기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당류 같은 경우는 그 사슬이 굉장히 길거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앞쪽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였잖아. 그럼 수천 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쵸? 헤미아스타 전기는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환원당, 톨렌스 시합과 뚜렷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변광회전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헤미아스타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헤미아스타 전기가 존재할 거야. 말단 쪽에는 어쨌든 최소 하나의 헤미아스타 전기는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다당류 단위가 사슬이 1000개야? 1000개 중에 하나. 그러면 그 하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1000개의 성격이 거의 대부분 이 다당류 사슬의 성격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톨렌스 시합과 뚜렷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요. 변광회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당류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이당류는 그렇지 않잖아.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편에 존재하는 헤미아스텔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2개 중에 하나가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 글리코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글리코젠이 대표적이다. 자, 셀룰로스는 거의 모든 식물의 세포벽에서 발견이 되며 나무나 식물의 줄기를 지지하거나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셀룰로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당연히. 자, 셀룰로스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디글루코스가 1,4-베타 형태예요. 베타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가지가 없는 고분자이며 미소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베타폼이니까 옆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옆으로 쭉. 그래서 이렇게 베타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베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통해 셀룰로스 분자는 긴 선형의 사슬을 가지게 돼요. 긴 선형의 사슬을. 여러 개의 셀룰로스 분자들이 서로 수소 결합으로 붙들려 상호작용함으로써 거대한 응집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셀룰로스 사슬이고요. 여기도 하나의 사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존재하는 이제 중간에 OH끼리 뭐가 일어나나? 수소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긴 선형의 사슬이 수소 결합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편은 그냥 강하게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말단 쪽에 OH기만 좀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편에 OH기들만 좀 오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셀룰로스의 구조는 이제 모식도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표면에 적은 수의 OH기만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죠. 안쪽에 존재하는 거는 지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는데 다 썼단 말이지. 그래서 말단 쪽에 존재하는 것들만, 표면 쪽에 존재하는 것들만 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극성이 큰 화합물이지만 물에 녹지 않습니다. 셀룰로스는. 셀룰로스의 가수분해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인간은 이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셀룰로스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녹말. 녹말은 식물의 씨와 뿌리에서 얻어지는 주요 탄수화물이고요. 얘도 디글루코스가 중합을 한 건데 얘는 알파폼이에요. 알파폼. 알파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녹말의 두 가지 일반적인 형태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자, 아밀로스부터 보시면 아밀로스는 무게비로 녹말의 대략 20%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자, 알사, 알파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가지가 없는 골격이에요. 가지가 없는 골격. 얘는 셀룰로스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지가 없습니다. 가지가 없는 골격을 가지며 이 결합 때문에 아밀로스 사슬은 나선형 배열을 가지게 돼요. 알파잖아.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로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나선형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니까. 이렇게 나선형 배열을 가지게 된다. 자, 두 번째로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은 무게비로 녹말의 약 8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얘도 1사 알파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사슬 골격에 대략 이제 25개의 글루코스 단위마다 16알파. 16알파. 그러니까 이게 4번 쪽은 또 다른 당과 쭉 긴 사슬을 연결하는 데 쓰인 거고 25개마다 6번 쪽에 있죠. 6번 쪽에 OH기는 살아있잖아. 그 6번 쪽에서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4번, 1번, 4번은 쭉 사슬을 연결하는 데 쓰였어요. 쭉 사슬을 연결하는 데. 알파 형태로 쭉 사슬을 연결하는 데 쓰였고 이게 25개 정도 단위마다 6번 위치죠. 6번 위치 쪽에서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6 글리코사이드 형태로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고 얘는 14 형태로 이제 긴 사슬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아밀로펙틴의 구조다. 아밀로스는 이러한 이제 그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아밀로스는 이렇게 긴 사슬, 긴 사슬. 얘는 이 긴 사슬 아밀로스끼리 수소 결합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파 포물이 이렇게 꼬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지. 또 다른 사슬, 하나의 사슬, 또 다른 사슬, 이 사슬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긴 사슬에 이제 보통 25개 정도 단위마다 이렇게 가지가 존재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녹말의 두 형태 모두 수용성인데 이는 녹말 분자에 있는 OH기가 3차원 구조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서 물 분자들과 수소 결합을 잘 하기 때문이다. 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의 알파 글리코사이드 결합은 알파 글리코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절단이 되고 인간은 당연히 이 효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녹말을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다당류가 글리코젠. 글리코젠은 동물에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의 주요 형태이고요. 자, 알파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가진 글루코스 중합체, 알파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밀로펙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으나 얘는 크기가 더 크고요. 보통 글루코스가 10만 개 이상이 이제 중합이 되어 있는 거고 가지가 훨씬 더 광대하다. 그러니까 아밀로펙틴의 확장된 버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사결합으로 알파 형태로 쭉 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16 형태로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좀 구조는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 아밀로펙틴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밀로펙틴의 확장 형태니까. 자, 글리코젠은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세포 내에서 에너지 발생을 위해서 글루코스가 필요할 때 글리코젠 중합체 말단으로부터 가수분해가 되어서 이제 글루코스를 생성하고 그 글루코스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셀룰로스는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베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쭉 긴 사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그래서 말단 쪽에 OH기만 물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녹지 않고요. 얘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그다음에 글리코젠 요것들은 기본적인 긴 사슬이 1사 알파 결합이에요. 알파 결합.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 사슬 뭐라고 해야지? 꼬인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밀로스는 가지가 없고요.
아밀로펙틴 가지가 존재하고 글리코젠은 아밀로펙틴과 유사한데 훨씬 더 크기가 크고 광범위하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기타 중요한 탄수화물인데, 아미노당, 그리고 이제 N글리코사이드가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당, 비아노모탄소. 얘가 아노모탄소죠. 아노모탄소. 비아노모탄소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위치에 결합되어 있는 OH기가 이제 NH2기로 바뀌어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아미노당이라고 부릅니다. 비아노모탄소의 OH기 대신 NH2기를 가지고 있는 당. 그게 아미노당이다. 뭐 이런 것들, 베타디 글루코사민, 그다음에 겐타마이신 이런 데 보시면 다 NH2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메틸기가 하나 더 결합되어 있지만 어쨌든 비아노모탄소 쪽의 OH기가 NH2 혹은 기타 아민 계열의 물질로 바뀌어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아미노당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디글루코사민. 자, 글루코스의 C2OH기 여기에요. C2OH기가 NH2기로 치환된 형태의 아미노다. 이거를 디글루코사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아미노당 화합물 중에 하나이고요. 자, 골관절염에 대한 비처방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실제 디글루코사민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들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저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포함은 되어 있어요. 자, 디글루코사민이 이제 아세틸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세틸 코엔자임 A에 의해서 디글루코사민의 아세틸화 반응이 되면은 여기 부분이 아세틸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NH2기가. 그럼 뭐가 된다? N 질소 원자, N의 NH2기의 질소 원자가 아세틸기로 결합이 되어 있는 디글루코사민이다. 그래서 N-아세틸 디글루코사민이라고 부르고요. 줄임말로 NA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NAG, N-아세틸 디글루코사민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자, N-아세틸 글루코사민 단위가 1,4-베타, 베타예요, 베타. 앞쪽에 다당류에서 베타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셀룰로스. 그래서 얘도 셀룰로스와 성격이 조금 유사해요. 그래서 1,4-베타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아미노당의 다당류로서 결합 방식은 셀룰로스와 유사합니다. 긴 선형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요 선형들끼리, 요 사슬끼리 뭘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재, 게, 새우의 외부 골격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키틴이에요. 키틴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입니다. 자, 셀룰로스와 같은 키틴 사슬은 수소 결합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셀룰로스와 성격이 거의 같은 거예요. OH기 대신에 NH 아세틸기로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자, 물에 녹지 않는 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토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키틴, 키토산.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의약품과 관련된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 디글루코사민과 N-아세틸 디글루코사민. 그러니까, 아세틸기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 아세틸기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 두 아미노당이 비규칙적으로 1,4-베타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형태. 그런 형태의 다당류를 우리가 키토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러니까, NAG와 디글루코사민이 이게 무작위적으로 결합이 형성했다라기보다는 키틴을 가수분해 반응을 해요. 키틴을 가수분해 반응을 하는데 이게 비규칙적으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세틸기를 가수분해 반응하는데 이게 뭐 가수분해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는 됐다가 어느 쪽은 또 안 됐다가 이게 불규칙적으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글루코사민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비규칙적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수분해 반응이 비규칙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규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키틴을 디아스틸레이션 반응, 가수분해 반응을 했더니 어디는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어디는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규칙이 있다 없다? 없게끔 일어났다는 거다. 그게 뭐다? 키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미노당이 가장 많이 관찰이 되는 게 항생제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인데
토브로마이신. 요거는 주로 이제 안약에 많이 쓰죠. 안약이나 안연고 쪽에 많이 쓰는 이제 그 아미노당인데, 보시면 NH2개들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나마이신 A. 요것도 이제 항생제로 쓰게 되는 거죠. 보시면 뭐 구조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뭐 이것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군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N-글리코사이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당류들은 어떠한 글리코사이드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O-글리코사이드예요. O-글리코사이드. 여기가 O.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이 산소 원자를 중심에 두고 연결이 됐었잖아요. 단당류들이. 그쵸? 단당류들이 산소 원자를 중심에 두고 연결이 됐어요. 몇 번과 몇 번이 연결되는지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중심의 원자가 산소 원자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산소 원자가 아닌 다른 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는 건 O-글리코사이드, 탄소 원자가 직접 연결이 되는 거는 C-글리코사이드, 그 다음에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거를 N-글리코사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노모탄소 원자에 결합된 OH기가 아민 계열 물질로 치환된 화합물, 이게 N-글리코사이드라고 부르는 화학종입니다. 그럼 N-글리코사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N-글리코사이드는 단당류를 약산 존재하에서 아민과 반응시켜서 생성을 합니다. O-글리코사이드를 단당류에다가 산성 조건에서 알코올과 반응시켜서 O-글리코사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스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N-글리코사이드는 알코올 대신에 아민을 처리해주면 돼요. 그럼 N-글리코사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반응 메커니즘은 O-글리코사이드의 형성 메커니즘과 유사해요. 헤미아스탈로부터 아세탈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유사해요. 여기서 뭐 OH기를 포함하고 있는 알코올 대신에 뭘 쓴 거다? 아민이라고 하는 친액체를 쓴 거죠. 그 친액체의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조건하에서 진행이 되면은 여기 부분이 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여기 탄소 쪽으로 뭐가 공격해? 질소 원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 N-글리코사이드. 질소 원자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N-글리코사이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기준이 여기 CH2OH기와 반대쪽으로 존재하니까 얘는 알파폼, 얘는 같은 쪽으로 존재하니까 베타폼이 되는 거고, 오한한 쪽에서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죠. 오한한 쪽에서도.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뭐 리보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리보뉴클레오사이드 혹은 데옥시 리보뉴클레오사이드, 디리보스와 2디옥시 디리보스의 경우에는 특정한 아민 화합물, 보통 우리가 염기, 베이스라고 부르는 화합물들이에요. 특정한 아미노 화합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N-글리코사이드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뉴클레오사이드라고 부르고요. 이것들은 뭐 DNA와 RNA의 구성 단위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화합물이 디리보스고요. 요게 이제 고리 형태로 말려 있는 거, 베타폼. 여기 CH2OH기와 같은 배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베타폼. 베타디리보퓨라노스. 오한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디리보퓨라노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 되는데 1번, 2번. 2번이 OH기가 없어진 거. 그걸 데옥시라고 얘기를 해요. 2번이 OH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래서 베타2 디옥시 디리보퓨라노스. 요게 DNA와 RNA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 뉴클레오사이드를 형성할 때 주로 쓰게 되는 당입니다. 자, 이들의 글리코사이드는 베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베타 형태. 위로. 여기가 이제 이게 OH기 대신에 질소 원자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게 N-글리코사이드가 되는데, 그게 보통 위쪽으로 베이스가 그려지잖아요. 이것과 같은 쪽을 향하고 있거든. 그래서 N-글리코사이드는 베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오직 5개의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 베이스들이 이 뉴클레오사이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리미딘 유도체, 그 다음에 퓨린 유도체,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 거고, 피리미딘 유도체로는 사이토신, 유라실, 티민, 요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퓨린 유도체로는 아데닌, 그 다음에 이제 구아닌, 이렇게 총 5가지가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존재하는 질소 원자들을 이용해서 뭐와 반응을 한 거예요? 앞쪽에 자, 여기와 반응한 거예요. 여기와 반응한 겁니다. 여기에 질소 원자가 직접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 유라실은 리보뉴클레오사이드에서 티민은 데옥시 리보뉴클레오사이드 합성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다. 요거는 뭐 생물 공부하실 때 아마 좀 공부하셨던 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여기가 아노모탄소잖아. 아노모탄소 원자의 OH기 대신에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요게 아데노시, 이게 사이티딘.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리보뉴클레오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데옥시리보뉴클레오사이드. 뭐 결합 패턴은 똑같은데 여기가 OH기가 없이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데옥시 구아노시, 데옥시 티미딘.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인데, 타이드는 뭐냐? 데옥시 리보뉴클레오사이드 혹은 그냥 리보뉴클레오사이드의 당 부위에 한 개의 OH기가, 당에 존재하는 OH기가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개의 부위에 인산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인산염, 포스페이트기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 유도체를 뭐라고 부른다? 데옥시 혹은 그냥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사이드는 슈가와 베이스만 결합을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뉴클레오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뉴클레오사이드의 OH기 쪽에 포스페이트기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뭐라고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리보뉴클레오타이드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전환하는 전달 분자 중합체 리보헥산, 이게 RNA잖아요. RNA의 구성 단위가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사이티딘 모노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CMP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 산소 원자에 포스페이트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당, 포스페이트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패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는 모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분자 중합체의 데옥실리보헥산, 이게 뭐예요? DNA의 구성 단위가 되죠. 그래서 요게 여기가 OH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옥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그렇죠? 베이스, 슈가, 당, 그다음에 포스페이트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당류에 대한 내용이랑 이제 아미노당 그리고 N글리코사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뭐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히 화학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좀 들어두셔도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20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당류 부분이고, 단당류 부분에서 특히 카보닐기가 관여되는 케미스트리들,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여기를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깊이 있게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